자, 오늘 저희 이제 오늘 또 특별한 날이죠. 왜냐, 일단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다 못생겨 보이는지. 왜? 특별한 날이야. 못생겨 보여. 그중에 내가 제일 못생겨 보이는 것 같아. 배고프지? 배고파서 어떻게 그런겨. 알았어? 네, 오늘 아주 굉장히 특별한 날, 특별한 분을 저희가 모시게 됐는데, 그 특별한 분은 뭐냐? 이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붙이자면, 이분 하면 돈이고요. 돈 하면 이분입니다. 누구죠? 경필이! 경필이! 반갑습니다. 네. 나는 이분이 이제 우리 게스트로 나온다고 대본을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야. 내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오늘 되게 기대가 되더라고. 지난번에 그 누구지? 젊은 남자? 에노! 이름이 에노. 갑자기 팬들한테 너 얼마나, 야, 너 큰일 났다, 이제. 저기 이거는 네. 호연장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그럼요. 에노를 사랑합니다. 아니 에노님도 너무너무 설레었는데 우리 김경필 멘토님은 더 설레이더라고. 뭐 남자가 설렌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너무 설렌다. 그래서 오늘 정말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설렌다. 사실 우리가 50대 됐을 때부터 우리가 은퇴나 노후 준비 얘기 많이 하잖아. 그럴 때 사실 돈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치. 50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바꾸거나 버려야 될 소비 습관,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 제일 먼저 여쭙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50대에 버려야 될 소비 습관. 글쎄요, 뭐, 사실 이건 나이대와 크게 관계없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돈이라는 걸 죽는 그날까지 써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죽는 그날까지 돈이 나가요. 그래서 돈 관리의 기본적인 경제 개념이 있냐 없냐는 대단히 나이를 불문하고 중요한데, 이제 50대가 그러면 이제 사실 슬슬 이제 은퇴가 좀 걱정되잖아요. 네. 이제 은퇴를 앞두게 되면은 이게 부자라는 개념을 좀 바꿔야 될 거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부자 그러면 50억은 있어야 된다, 100억은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50대라 그러면 은퇴를 생각을 하니까 내가 만약에 한 달에 한 200만 원만 가져도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낸다 하는 사람과 나 한 달에 한 1000만 원 안 쓰면 이 직성이 안 풀린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부자가 될 확률이 높냐면 사실은 200만 원만 쓰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은퇴를 하게 되면 소득이 아무래도 줄거나 상실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1000만 원을 써야만 직성이 풀린다. 이 사람은 행복한 삶을 노후에 보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전에 이제 질문도 그거였잖아. 50대 때도 불필요한 소비 패턴, 소비 습관 버려야 될 게 뭐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다 쓰고 왔던 거를 그대로 계속 쓰면서도 노후에 가겠다. 돈이 진짜 많으면 상관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50대부터는 슬슬 조금 담백한 삶에 대한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말 좋다. 담백한 삶. 네, 골프 치고 해외 가고 마음대로 쇼핑하고 했다면 이제는 그런 거에서 느끼는 행복이 아닌 어떻게 보면 좀 담백한 소비 활동을 하면서도 뭔가 조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훈련이 50대 때 되면 60, 70대 갔을 때 조금 경제적 압박을 덜 받게.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자주 했던 얘기들 중에 마음 부자 얘기가 있었잖아. 마음 부자, 이게 부자의 개념을 바꾸라는 말씀이 사실은 돈의 절대값이 크고 많고가 적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 부자, 이 마음의 안정성에 관련된 말씀을 또 굉장히 많이 해주시네. 난 너무 공감이 돼. 나는 사실 한두 달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갑자기 내가 너무 가난하게 느껴지는 거야. 네가? 진짜. 그러니까 다 그렇잖아? 네가라고 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왜요? 왜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아니 갑자기 내가 노후에 이제 언제까지 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불안감이. 공포가 확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순간 내가 나는 은퇴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은퇴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고 내가 너무 가난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일단 네. 시계를 팔어. 시계가 비싼 거. 그냥 봐도 번쩍이야. 저기 방금 거 편집해 주세요. 갑자기 내가 너무 가난하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양수영 변호사님처럼 성공하신 분이 내가 가난해지는 느낌이다, 내가 갑자기 덜컹 겁이 난다 라고 하는 걸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라는 거는 사실은 성공 나누기 기대거든요. 그러니까 기대분의 성공이 내가 느끼는 행복이에요. 근데 사실은 분자값은 엄청 성공하신 분이에요. 사실 양소영 변호사님
뭐 모르시는 분 없겠지만 사실 뭐 본인이 하고 계시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성공하신 거니까 분자값은 커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 이 분모인 기대가 더 빨리 커지면 이 상황이 굉장히 성공한 것 같아도 나오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덜컥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성공했기 때문에 분자값이 큰 분인데 어느 순간 내가 봤을 때 내 기대가 너무 커지게 되면 분모값이 커지게 되면은 내가 갑자기 초라해지고 내가 이런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겁이 더 커요. 그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감성적으로 접근을 한 거고 제가 3년 전부터 경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숫자적으로 제가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를 한 결과 내가 이제 몇 살에 은퇴를 할 거다. 그리고 월 얼마가 있으면 내가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이제 그 표가 있어요. 엑셀이. 그걸 만드셨어요? 아니 제가 만들지 못했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같이 공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월 얼마가 있으면 된다. 나는 몇 세 은퇴를 할 거다. 지금 내가 있는 자산이 얼마다. 이거를 딱 넣으니까 은퇴를 못해. 맞아, 결론을 계속 은퇴가 안 이래야 돼.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월 생활 규모를 많이 줄여야겠다. 이제 엄청 줄이니까 겨우겨우 어떻게 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생활에서 굉장히 줄이면서 만족을 얻는 생활은 우리 지금 50대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그리고 이 생활 규모를 많이 줄여야지 근근히 은퇴하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 생각엔 너는 먼저 우리 점을 유료로 빼줘야 돼. 왜냐면 맨날 무료로 빼주니까. 지인들이 다 가가지고. 야, 니네만 네. 무료야. 나는 유료야. 그런 차원에서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왜 사실 누구나 다 소비 습관이 있잖아. 누구나. 사실 나도 소비 습관이 있어. 그래서 진짜 고치고 싶은 소비 습관이 아마 누구나 다 있을 텐데 나는 일단 씨부리한 걸 많이 사. 그러니까 그냥 이게 시다지 알아, 않은 알아. 것들을 좀 사. 이렇게 왜 덩치 있고 왜 이를테면 뭐 좋은 거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나는 이렇게 약간 그냥 이런 게 싸다 싶으면 요렇게 좀 사는 것들이 좀 있어. 그래서 약간 모바일로 좀 이렇게 쇼핑을 많이 하시는 조그마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쇼핑을 안 하진 않아요. 그럼요. 네. 맞아, 요새는 전태- 다 온라인 세상이어서. 그래서 나는 옷을 안 산 지가 좀 오래됐어. 왜냐면 내가 오세강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봤어. 그게 야 정말 깜짝 놀랐어. 옷이 강인데 거기로 이제 옷이 같이 이렇게 흘러오는 거야. 그래서 강물이 안 보여. 쓰레기. 그게 이제 낡은 옷들을 다 그쪽으로 가서 수출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쓰레기로 갖다 버리면 인스턴트 패션 이렇게 말하던데. 그래서 내가 그 뒤로는 난 옷을 안 사고 가방을 안 산 지가 한 2년이 넘었어. 그 전에 그래서 다행인 건 내가 그 전에 샀던 옷들이 다 스판이야. 그래서 지금도 맞아. 살이 찌거나 안 맞거나. 그래서 50대에는 옷을 스판으로 무조건 사라? 스판이야. 나는 솔루션 나왔네. 자켓도 스판이야. 굉장히 사자. 좋아. 바지는 고무줄로 사고. 당연히 다 스판이야 나는. 그럼 평생 이거 입을 수 괜찮죠? 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호선 교수님이나 김현진 아까 원장님 같은 경우는 좀뭐 소소한 거 사는 거에 대한 재미를 느끼신다 그랬는데 막 영상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런 걸 공감하실 텐데 내가 그렇게 가격은 얼마 안 나가는 소소한 거를 쇼핑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굵직굵직한 이런 건 잘 안 산다. 그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자잘한 쇼핑도 하고 비싼 것도 산다. 그러면 이제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잘한 거를 사면서 내가 굵직굵직한 거엔 돈은 안 쓰지만 쇼핑하는 재미를 느낀다.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봐요. 근데 예를 들면 둘 다 한다 그러면 생활비 압박이 당연히 들어올 거고 나중에 노후 준비에 대한 문제도 생기기 시작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노후에 얼마 쓰게 될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은 이걸 해봐야 내가 얼마나 절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써도 되는지가 딱 나온다. 일단 여러분들이 한 달에 쓰는 생활비의 총액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생활비 안에는 우리 가족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식생활비, 쇼핑, 문화, 레저, 교육 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총 생활비가 얼마냐? 요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떠올렸죠? 자, 거기서
일반적인 사람 생각은 노후에는 저거보다는 좀 덜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노후에는 지금만큼 돈을 못 벌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일단 뭘 빼느냐? 여러분 교육비를 빼십시오. 아이들 교육이 끝났으니까. 네, 이제 끝났어, 노후에는 끝났어. 일단 아이들 교육은 끝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아이들 교육이 끝나도 캥거루족 같은 경우는 돈이 나갈 수는 있는데 뭐 지금부터 단호하게 잘라내야 되겠죠. 이게 일단 자식에 교육비를- 관한 비용이네요. 그렇죠. 그죠? 교육비를 빼세요. 자, 빼면 좀 줄어들었죠, 생활비. 그죠? 네. 네, 많이 줄어들었죠. 자, 거기서 혹시 대출 같은 거 있으면 이자 나가는 거 빼십시오. 왜요? 이자 나가잖아요. 노후에는 나가면 안 되니까. 안 그때까지는 아. 그때까지는 어쨌든 다 갚든지 아. 이제 어떻게 해 아. 정리를 해야 되니까 노후에는 안 나간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생활비에서 못 뺐냐면 교육비 빼고 대출 이자 뺐죠. 그러면 남는 딱 생활비가 그게 순생활비예요. 그 생활비가 여러분의 생활 수준이에요. 그거 절대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할 때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한 달에 100만 원도 아닌 돈으로도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도 노후에는 생활비 좀 줄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못 줄어듭니다. 기본적으로 노후를 딱 은퇴를 하게 되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던 병원을 안 갑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던 회사를 안 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가서 바빠갖고 돈 못 쓰다가 토요일, 일요일만 생활해서 썼던 생활비가 여러분이 계산했던 생활비인데 과연 은퇴하고 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회사도 안 가고 집에 있는 내가 그거보다 덜 쓰겠느냐? 절대 덜 쓸 수 없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이 순생활비에 곱하기를 얼마 하셔야 되냐? 내가 좀 씀씀이가 조금 그래도 좀 적은 편은 아니다 그러면 곱하기 2 하셔야 돼요. 아, 오히려? 이까지요? 거기다가 두 배로? 근데 내가 조금 컨트롤 잘하고 좀 이렇게 절약을 그래도 좀 해본 스타일이다 그러면 1.5배. 아, 그래도 그러니까 그게 1.5. 노후 생활비예요. 그리고 나이 먹으면 지갑을 열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쓸데없는 돈 쓰지 말라고 얘기하고 또 그걸 따라주시는 분들이 5명 중에 1명은 있는데 사실 50대 60대 돼서 또 그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50대 60대 됐는데 주변에다가 그렇게 똑같이 그냥 더치페이 하자 그러고 밥 한 번 안 살라고 그러고 이러면 그나마 있던 친구도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5배는 해야 돼요. 그럼 나왔죠 계산? 다 나왔어요? 어떻게 은퇴 못 하시겠죠? 너무 충격적이에요. 근데 진짜 맞는 게 저희는 이제 병원에 맨날 있으니까 온라인 쇼핑을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동생의 친구가 돈을 모을 때,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젊을 때 신발을 안 신는 게 돈 모으는 지름길이라 그랬거든요. 신발 안 나가질 신는 않는 거? 거? 안 나간다고. 안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생기고 그렇죠. 은퇴를 하면 정말 곱하기 1.5는 기본이겠네요. 기본 나갑니다. 진짜. 지금 우리 김현주 원장님이 딱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아무리 모바일 쇼핑을 한다 그래도 명품을 모바일로 사진 않고 모바일로 여행을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쓰고 있는 생활비는 신발 신고 나가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신발을 치워버려라. 신발을 그냥 신발장에서 치워버리든지 하여튼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놓은 노후 생활비가 규모가 나왔죠. 1.5만 곱해도 2는 좀 무서우니까 곱하지 말고 일단 1.5만 곱해도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소비를 조금 줄이는 훈련을 50대, 60대에 해야 되느냐? 좀 줄이고도 옛날에는 PT, 요가, 필라테스를 꼭 받아야 되고 골프를 꼭 뭐 한 2주에 한 번은 필드 나가야 되고 이랬던 분이 그거 다 끊고 뭐 예를 들면 동네 공원을 뛴다든지 도서관을 간다든지 뭐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그러니까. 저희 중에 뭐 골프, 요가, 필라테스와 관련된 건 얘밖에 없어요. 얘는 개인 필라테스. 나는 저희는 동네 단체 필라테스. 은퇴를 못해.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렇게 김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 저는 사실은 소비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저도 강의를 하거든요. 강의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I love you에서 I need you로 바꿔라. 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젊을 때 돈이 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서 I love you로 가지만 다시 나이 들면 정말 필요한 것에 그래서 I need you로 바꾸면 사실상 실질적인 소비뿐만 아니라 삶의 명확성이나 구조가 결정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효성 교수님이 그 유튜브에서 얘기한 거 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얘기랑 똑같으신데 사실은 필요한 거를 사야지 갖고 싶은 걸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갖고 싶은 거 어떻게 필요한 것만 사요. 갖고 싶은 것도 사야 되는데 갖고 싶은 거의 비율이 너무 커지면 이게 소비 당뇨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는 내가 쓰고 있는 한 달에 쇼핑비가 100만 원이야. 근데 필수재와 없으면 안 되는 거 뭐 치약, 샴푸 이런 거 사야 되잖아요. 그런 게 한 70%고 30%는 내가 갖고 싶은 걸 샀다. 그럼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쓰는 돈의 70%가 갖고 싶은 거다. 갖고 싶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필요 없다는 뜻이죠. 왜요? 갖고 싶은 것도 필요한 걸 아니, 수 그러니까 있지. 그러니까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왜냐면 어. 필요한 거는 갖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갖고 싶다는 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그래서 거죠. 아, 그런가? 이게 뭐가 비슷하냐면 더 이렇게 나이가 들잖아. 바람을 피면 안 돼. 어? 바람을 피면. 그건 그렇지, 젊었을 때 그거는 필요해. 돈이 많이 I 들지. love you야. 바람 피는 게 그런데 우리가 일상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건 I need you야.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러브는 돈이 들어가. 니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야. 사실 이제 바람을 많이 피고 이런 세상이 와야 우리 업계는 좋긴 하거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어깨가 우리 업계는 그런데 그렇지. 그럼에도 우리 업계도 불구하고 그래. 그 소비나 나는 이제 살아가면서 실제 외도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는 그게 사실은 감정 소비이기도 하고 실제 많은 것들이 나가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전 김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좋았던 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랑도 함부로 그렇게 남용하지 않거든요. 되게 좋은 야, 나 거네. 오늘 돈 얘기를 하면서 솔루션으로 바람 피면서 글로 그쪽에 귀결로 그럼 이제 다음 주제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녀가 결혼할 때 얼마를 줘야지 이게 적당한 거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정답이 어디 있어? 내가 먼저 얘기할까? 얼마 주고 싶으냐 이거 괜찮잖아. 얼마 주고 싶냐. 주고 싶냐? 나는 안 준다고 얘기했어. 진짜. 나도 얼마 전에 선언했어. 그리고 나는- 맨정신에 못 하겠더라 그래가지고 술 변호사 엄마가 맨정신에 못 한다니. 맨정신에 미안해가지고 말 못하겠어. 야, 그게 왜 또 미안해. 근데- 이때까지 잘 키워줬으면 근데 되는 그게 거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나는 왜냐면 나는 우리 애들 28살 12월은 무조건 나가야 되잖아. 그 나간다는 건 얘기 뭐냐면 뭐 주거에서도 분리도 당연하지만 경제적으로도 그러한다는 얘기긴 해. 근데 나는 결혼할 때는 해주고 싶은 게 있어. 왜냐면 지금은 애들끼리 뭘 해서 일어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전세 비용. 그래도 전세 비용 정도는 서로 이렇게 반씩 해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네들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내 동생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살고 있거든. 근데 이제 결혼을 할 때 혼수 같은 거, 집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일체 도와주지 않아. 그게 그냥 사회적인 분위기더라고. 야, 그래서 야. 우리 엄마가 야, 어, 너 결혼할 때도 너 어떻게 됐어? 아니 나는 내가 좀 잘못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 뭐 남편분은 안 보시는 거죠? 아니 내가 학생 때 결혼을 했잖니. 졸업하기 전에. 그래서 내가 국가고시 뭐 열흘 있다 결혼을 해서 내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했었고. 근데 나는 이제 미리미리 우리 딸한테 항상 얘기를 했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너는 결혼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내가 예전부터 교육을 시켜서 그런지 걔는 자기가 경제적인 자립이 되지 않으면 자기는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대. 그래서 또 한켠 약간 걱정은 제가 계속 결혼을 안 하면 어떡하지? 그래, 그럼 걱정이 되지. 축하금을 주면 되지 뭐. 그래서 내 동생의 그 결혼 문화를 보면서 아 우리나라하고 되게 다르구나. 우리 엄마가 실제로 딸들 3명 결혼시켰을 때보다 막내 결혼할 때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수월하고 편안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돈이라는 게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건 아니고 부모들마다 상황이 다 틀린데 어떻게 결혼 자금을 해주는 부모도 있고 못 해주는 부모도 있고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좀 해줄 수 있는 거고 여유가 없으면 소통하면서 못 해줄 수도 있는 거지. 나는 뭐 얼마를 줘야 된다 이걸 정하는 것 자체가 약간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그렇죠. 뭐 정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의미는 없는데 내가 이 돈이 가든 안 가든 그 돈이 그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그렇지. 거냐를 생각을 해야죠. 아니 그 나는 말- 사실은 제 얘기를 마저 하면 내가 가난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그거였어.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제 다 대학을 갔잖아. 이제 남은 거가 보니까 그 다음에 결혼이더라고.
근데 사실은 내가 애 셋 키우면서 그동안에 번 돈을 거의 다 그렇게 썼어. 그러니까 내가 내 노후 자금 말고는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난하구나. 내 노후 자금밖에 안 그래, 남았구나. 나도 똑같은 생각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안 준다고 선언한 게 있는데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진짜 못 줘 없었잖아. 이렇게. 그랬어. 그런 거네. 그러니까 내가 술을 왜 먹었냐면 그 전에 그 얘기까지 꼭 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변호사님. 아니 내가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 대학 때 등록금부터 니네는 셀프다. 그때부터 대학은 장학금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맞춰서 가야 된다고 교육을 다 시켰어. 그리고 엄마가 번 거는 상속은 없다. 그럼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줄 돈이 없다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다른 부모들은 다 주는데 왜 안 주지? 양소영 애들답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어렸을 때도 교육을 시키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때는 지네들도 어려서 몰랐대. 돈이 뭔지를.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힘들 줄을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야, 그때 애들 똑똑하다. 아이들이 동의했던 거는 자기네들이 제대로 된 의사가 아니래. 취소야 그래서.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맞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얘네들한테 이거를 다시 동의를 이끌어내려면 내가 불쌍해 보이고 취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그 우리 환자들을 보면 또 부유한 집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자녀들한테 또 해주고 싶죠. 있으니까. 근데 해줘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사이가 더 나빠지고 더 많은 거를 바라고 이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그만큼을 해줬는데 그걸로 끝이 나야 되는데 또 계속 거기에 바라니까. 대한 또 보상 심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 그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분자와 분모 얘기네. 그렇지. 기대 대비. 맞아요. 그치? 분모값이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난 저렇게 나는 네 분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다 맞아요. 뭐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이호선 교수님 마음도 너무 이해되고 그다음에 이제 원장님처럼 미국 사례를 들어서 뭐 안 해주는 게 더 낫다.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뭐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상황이 안 되면 저렇게 술 먹고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이건 정답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결혼이라는 거를 우리가 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이제 사실 인류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 결혼 제도에서 가장 오래된 언급은 그 성서에 나오는 결혼 이야기거든요. 근데 첫 번째 그 성서에 나오는 결혼이라는 개념은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부모를 떠나라. 이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와 독립된 삶을 사는 것이 일단 결혼의 첫걸음이고 두 번째 남녀가 합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합한다는 개념이 어느 정도로 하냐면 한 몸을 이루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부모를 떠나서 뭐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뭐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건 뭐 일심동체 번식을 해라 네. 이 소리 아니에요? 번식을 하다가 나오니까 아니 인류가 너는 모든 게 그렇게 규정되지. 아니 인류가 진화하려면 아 그렇지 갑자기 이제 사회학적인 개념에서 이제 생물학적인 개념 그래서 합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돈을 합쳐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부모를 떠나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요즘 부모를 안 떠난다는 게 문제예요. 이제 결혼에 많은 문제들이 아까 우리 김현주 원장님이 얘기해 주는 건 좋은데 자 그걸로 끝나고 알아서 해야 되는데 주게 되면 부작용이 뭐냐면 사실은 자녀들은 더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상황에 따라 맞춰서 하셔야 되겠지만 이호선 교수님은 이제 조금 뭐 결혼할 때 주고 싶다는데 일단 처음에는 안 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양소영 변호사님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아이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네가 나중에 크면 대학은 네가 알아서 가라. 그리고 뭐 결혼까지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결혼도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교육하셨던 건 너무 좋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된 상태에서 나중에 내가 상황이 돼서 야 엄마 아빠가 조금 보태줄게. 이거는 좋은데 처음부터 그냥 너 대학 가면 다 해준다. 대학원 가면 다 해준다. 유학 가도 다 해준다. 결혼해도 밀어준다. 이러면 아이들은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아이가
사실 누구나 주고 싶은 마음은 있죠.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아이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너무 섣불리 그 얘기를 꺼내시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준다면 굉장히 사실은 그냥 얼마 줄까? 그냥 뭐 1억 줄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굉장히 머리를 쓰셔가지고 나름대로 기준을 만드셔가지고 그거를 얘기하고 주셔야 뒤탈이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그 우리 대표님께서 주장하는 노후의 3대 바보라는 예. 저는 사실 그 주제는 알고 있지만 내용을 몰라요. 아, 예. 좀 몇 번 뭐 그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3대 바보라는 게 우리가 혹시 흔히 얘랑 얘 얘기해요?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외로 똑똑해. 얘 변호사야. 얘 강남사라. 나 대한민국 대표 학사야. 그냥 야 그렇다고 그렇게 너무 강조할 필요 없어. 내가 볼 땐 다 똑같아 우리. 근데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노후의 3대 부자라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과 비슷한 거예요. 너무 미리 증여를 해주고 생활비 타서 쓰는 사람들. 그거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건 세법으로 안 돼. 보더라도 아무래도 증여보다는 상속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뭐 재벌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유로 미리 사전에 증여를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증여는 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미리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 것 자체가 아이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자녀들의 경쟁력을. 그래서 사실은 미리 증여하고 뭐 생활비 타서 쓰는 사람. 이게 이제 첫 번째 바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바보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게 뭐냐면 정당한 경제적 보상 없이 황혼 육아를 승낙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이건 맞아. 결혼들을 너무 안 하니까 막 결혼하면 너무 좋잖아. 근데 거기에 손주까지 태어나면은 야, 그거 내가 다 봐줄 테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 노후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황혼 육아를 하시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계약서를 써야 돼요. 그래서 나도 분명히 애를 돌볼 수 없는 날이 있어야 되고 쉬는 날이 있어야 되고 휴가도 있어야 되고 내 개인 생활을 해야 되는 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바보다. 넌 제2의 꿈이 행복한 외할머니가 되는 건데. 그래서 외할머니는 되지만 애를 스포츠카도 타야지. 외할머니도 아들도 돼야지. 있지 않아? 외할머니만 되고 친할머니 되고 싶지 않은 거야? 꿈이 다양해요. 아들 저기는 안 키워줄 거야. 꿈이 충돌돼. 아들은 안 키워줘요? 네. 아니 근데 나도 사실 할머니가 꿈이야. 그치? 나 옛날에 원래 애 봐달라 그러면 나 이민 간다 그랬었어. 근데 지금은 할머니가 너무 되고 싶고 왜냐면 애들이 결혼할 생각이 없어. 나도 우리 딸한테 나는 애들을 내가 잘 못 키웠으니까 내가 네 애는 키워줄게 그랬더니 엄마한테 안 맡긴대. 세 번째. 나는 세 번째 바보. 세 첫 번째 번째가 바보. 증여 바보, 두 번째가 육아 바보.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뭘까요? 궁금해. 자, 세 번째 바보는 아이들, 그러니까 자녀들과 손주 올까봐 집을 못 줄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아. 너무 공감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럼 내가 살던 집인데 내가 산다. 물론 돈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활비를 계산한 노후 생활비가 그냥 난 가만히 있어도 그냥 무조건 따박따박 들어온다. 그러면 뭐 그렇지. 집을 안 줄이셔도 아무 문제 없는데 노후에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나면 사실 아무래도 부부 둘이 있으면 집이 조금 옛날보다는 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노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생활비라는 압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집을 좀 현실적으로 줄여주는 게 필요한데 방 3개, 4개인데 야 애들 또 와서 잘 데 없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 유지하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나 설 때도 집에서 음식을 하시는 분이 별로 없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다 나가서 식사하시고 애들이 온다 그러면 뭐 하루 반나절 정도는 있겠지만 걔네들이 뭐 거기서 며칠을 자고 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집을 그럼요. 못 줄인다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생각해봐. 지금도 우리 집에는
손님이 왔을 때 덮을 이불을 생각하게 돼. 근데 생각해봐. 손님이 몇 번이나 오겠어. 손님이 요즘 근데 얘네들이 성장해서 나간다는 얘기는 얘네들도 손님인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내 남편이랑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애들 딱 이제 28살쯤 되면 나가잖아. 나가면 우리는 이 집 뭐 세를 놓든지 팔든지 하고 우리는 좁혀가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고 위치도 다 선정을 해놨어.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 중 하나 뭐냐면 애들은 안 온다. 그리고 온다 그래도 못 오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잔다 그러면 호텔 가서 자라 그러면 하면 된다. 그리고 식사는 어디서 당연히 나가서 먹는다. 왜냐? 내 음식은 걔네들이 안 먹을 테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갑자기 우리들한테 1억씩 꽁돈이 생긴다면 와, 생각만 해도. 자, 어떻게 쓸 건지 한번 말해볼까? 일단 나는 이제 일단 1억 꽁돈이 생기면 나는 일단 그 중에 1,000만 원을 기부하고 11조는 이제 이렇게 사회에 이제 기부하고 나머지 이제 9천만 원은 제일 중요한 거 남편한테 얘기를 할까 말까. 제 남편 엄청 사랑한다고 하잖아. 야, 근데 내 생각에는 우리 남편도 복권이 되면 나한테 얘기 안 할 것 같아. 1억을 어디다 쓸까? 정말. 1억을 어떻게 쓸지는 진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일단 연진이한테 가서 얼굴을 좀 더 땡기고. 근데 나는 뭐 투자 같은 걸 해본 적도 없고 복권을 사본 적도 없고 쇼핑을 막 해본 적도 없고 뭘 해본 적이 없네. 나도 좀 기부 조금 하고 좀 저축 조금 하고 밥 좀 저축 살 조금. 것 같아. 밥 좀 사고. 파티 좀 하고. 원장님은 저는요 어제 이제 이 대본을 적어왔지? 보면서 적어왔지. 병원 인테리어를 한번 갈아엎든지 또 이렇게. 병원 인테리어 1억으로 안 됩니다. 한 일부만. 요새 너무 비싸져서 그거는 생각을 안 했고요. 주식, 부동산, 연금, 비트코인을 내가 이제 배분을 좀 해봤어요. 네. 이 돈으로 부동산은 이런 거 사면 이제 개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유튜브를 많이 봤잖아요. 예금과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비율로 내가 살 예정이에요. 1억이 생기면. 그러니까 이제 질문은 1억 생기면 어디다 쓸까의 대답을 아까 해주신 거고 네. 이제 1억이라는 여유 자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용할까요를 답을 해주신 거예요. 네. 네, 활용. 나 너무 구체적으로 준비한 너무 거구나. 너무 좋습니다. 예. 미리 예습도 열심히 해오시고.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그 전에 생각한 게 있었네. 다는 아니겠지만, 아까 뭐 많이는 아니겠지만 나는 철원에다가 땅을 사고 싶어. 1억 가지고? 그러니까 부동산이네. 내가 볼 땐 앞으로 한 2035년쯤엔 통일이 될 것 같아. 통일이 되면 통일될 것 엄청나게 같은데. 이제 뜨는 곳이 그래서 되겠지. 이제 2035년이면 10년밖에 안 남았네요. 그냥 맘대로 아무 소리나 하는 거야. 어차피 뭐 누구도 아니 어차피 이렇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 얘기도 하는데 뭐 그렇지, 소리를 그렇지.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 내 바람을 얘기하는데 왜 나는 시비를 걸어? 나 요새 약간 컨디션도 별로인데 자꾸 시비 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철원에 1억 원어치 아까 그 1,000만 원은 이제 기부했으니까 9천만 원어치의 땅을 살 것 같아.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뭐 할 거냐? 난 화장장을 하고 싶어. 난 화장장이 너무 하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이게 남들이 볼 땐 뭐 기피 사업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야. 사람이 다 생로병사가 있는데 지금은 노와 사가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9천만 원어치 연천에 땅 사고 그다음에 화장장을 하고 싶은데 우리 철원 저기에 계신 우리 저 관계자께서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 저 정말 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또 이 지역사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거니 부탁드립니다. 저 강원도래요. 맞아. 곧 출마하실 것 같은데. 철원군수로. 네. 나는 사실 연진이처럼 이렇게 한다면 공돈이 생긴다면 사실은 요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최근에는 돈을 쓸 일이 별로 이제 없더라고 애들이 커버리니까. 맞아. 그래서 이걸 나도 자산 배분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한번 투자를 해볼 것 같아. 가상화폐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지 좀 궁금해서 나 요새 팔로우 중이긴 하거든. 그래서 가상화폐를 좀 몇 가지를 한 3분 정도 해서 뭐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위험 자산에 너는 투자를 일단 해보는 거고 이제 꽁돈이니까 이제 나는 되게 안전자산과 이렇게 해놓은 거고. 우리 김 대표님 누가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까? 아직 얘 왜 얘는 뭐 의미가 미안해. 너 얘 시골하는 거 너 지금 무시하는 거지? 나 무시해도 돼. 난 돈 하나도 몰라.
나중에 들어보자. 왜 얘기해 보시죠. 1억 생겼다 공돈. 뭐 할 거야? 적으면 아까 살짝 얘기하시긴 했네. 뭐 저금 예금. 좀 하시고. 나는 사실 나는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돈 생기면은 무조건 저축해놨다가 야, 요새 뭐라 그러냐면 공돈을 저금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래. 왜냐면 나 바보. 요새는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이런 이율이 높은 것들을 찾아서 하는 게 현명한 자금 관리자라는 거야. 자산 관리. 근데 막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야, 너무 어렵게 느껴져. 너에게는 경필이가 있어. 경필아 그럼. 내 돈 좀 키워도 좀 맡겨봐 그러면 하시고.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쫙 들어보니까 일단 이 질문에 아마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도 생각을 아마 해보셨겠죠. 나한테 공돈 1억이 생긴다. 돈이라고 하는 거는 다 똑같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식시장에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벌죠. 맞아. 이게 왜 그러냐? 같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세 자금 내년에 올려줘야 되는데 일단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일단 1년 있다가 내가 전세 자금 올려줘야 되지만 일단 요 돈을 갖고 주식시장에 들어가자. 안 되지. 안 그 다음에 되지. 좀 이따가 얘 대학 내년에 가면은 이거 대학 등록금 내야 되는데 내가 일단 잠깐 이거 갖고 주식시장에 들어가자. 이런 돈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공돈이나 여윳돈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돈은 마음이 급하죠. 이 마음이 급하다는 걸 경제학에서는 요구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구 수익률이 높다는 거는 내가 누구한테 빌렸다. 그럼 그래서 이자를 또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자를 만약에 5%를 낸다. 그러면 내가 이걸 투자한다 그러면 최소 5%보다는 훨씬 더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구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우리가 급한 돈이라고 해요. 이런 급한 돈들은 당장의 수익이 안 나면 큰일 나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식시장이나 위험자산에 들어오는 거고요. 오늘 질문은 공돈이야. 공돈이야. 뭐 없어도 되고 있어도 그만 1억이 딱 나온 거야. 그래. 근데 그 1억을 우리 김현진 원장님은 뭐 어디다가 뭐 채권에 얼마 요거는 글쎄 아까 우리 이호선 교수님 얘기한 대로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공돈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돈은 정말 여윳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한 돈인데 그렇다면 이호선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요구 수익률을 많이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낮춘다는 건 뭐야? 뭐 좀 까먹어도 뭐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위험자산에 들어가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공격적으로. 그렇죠.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호선 교수님이 얘기한 거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점수를 매기자면은 좀 높은 점수를 주는 아우 진짜. 야 내가 나는 1,000원에 내가 나도- 화장장하면 니네들 다 화장해줄게 내가. 니네 화장은 무료로 해줄게 내가. 야 이런 또 공약이 제가 일단 근데 어쨌든 10점 만점에 저는 8.5점 정도. 높은데.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뭐 어디다 투자한다라고 할 때 그 어디 뭐 주식에 투자한다, 뭐 부동산에 투자한다 이것도 좋은데 그 뒷단의 계획들이 또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좀 훌륭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고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의 요구 수익률을 많이 낮출 수 있는 그런 돈이라면 아까 우리 양소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 같은 데 투자하는 것도 좋다. 근데 이 영상을 앞에 다 자르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거 좋다. 이렇게 그것만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썼다 치고 투자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썼다 치고 투자 방법이 뭐냐? 그것도 뭐야? 내가 돈이 어디 나갈 일이 생겼어. 1,000만 원 나가게 생겼구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로 그게 안 나가게 됐어. 다행이다. 1,000만 원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통장에 1,000만 원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갔어. 그때 빨리 주식을 사요. 그 그 돈으로. 천만 그 돈으로 없는 그 돈치. 썼다 셈치고 그걸 주식 없다 치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엔 주식 사놓고 떨어지면 막 가슴이 아팠는데 그 주식을 딱 샀는데 조금 떨어져도 어차피 써버릴 뻔했던 돈인데 잘 기다리고 잘 참아요. 그런 돈은 돈을 벌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돈 1억이 생겼다는 거는 원래 없었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요구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죠. 이럴 때 위험자산을 안 해보면 언제 하냐.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는 여러분 피 같은 돈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뭐 굉장히 역동성 있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역동성 있게 올라갔다는 건 역동성 있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맞아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위험자산을 좀 과감하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전 진짜 궁금한 게 네. 있어요. 저축한다는 지향이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돈의 성격을 공돈이다, 여윳돈이라고 했을 때 가장 적합한 건 이호순 교수님이나 양소영 변호사님이 이제 그런 컨셉이 맞는데 저축을 뭐 예금 이런 걸 하면서 일단 예금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디다 쓸지를 나중에 생각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래도 7점 이상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7점? 네. 100점 만점? 쟤는 85점이었는데. 아니 8.5점? 8.5점. 왜냐하면 이거는 결정을 좀 유보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다 써버리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예금에 넣어놓고 어떻게 아니 할지 좀 얘는요 근데 생각해보겠다. 계속 예금만 할래요. 네. 그러면 안 되지. 네. 경필아 네가 좀 어떻게 해? 나한테 맡겨. 그 뒤로 경필이와 지향이는 만나지 못해. 카톡 찾아. 자, 너무 재밌는데 오늘 김경필 대표님이랑 우리 이제 돈 얘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다음 중 더 나은 배우자는 절약왕, 모든 지출 1원까지 체크. 푸근한 통큰 스타일. 대신 돈 계산은 못함. 야, 저거 우리 부부 얘기 같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진짜 절약 왕이야. 정말 이 사람은 옷도 안 사. 뭐 신발도 안 사. 아무것도 안 사. 대신 난 어떻게 그 안 살 돈으로 내가 사. 근데 이게 부부는 다 상대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나한테 더 나은 배우자를 골라라. 나는 절약 왕. 왜냐면 절약하는 사람들이 쫀쫀할 수는 있어도 바람은 안 핀다. 이거는 어떻게 100% 보장을 할 수는 아니 없잖아. 근데 100%는 아니지만 쫀쫀한 사람들은 쫀쫀해서 바람을 못 펴. 돈이 아까워서. 소심해. 소선아, 내가 변호사 25년 하는데 필요 못함. 야, 절약하고 돈 없는 돈 안 피는지 아냐? 여자 돈으로 피어. 야, 그래도 약간 기마이가 좋은 남자들이 아무래도 더 뭔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다가 걸리는 경우가 더 많지. 내가 상담해 보면 쫀쫀한 놈은 이 바람을 펴도 짧아. 쫀쫀해서 여자가 금방 떠나. 쫀쫀하니까. 통 큰 사람 밑에는 여럿이 있다. 야, 내 말을 믿으라니까. 김현진 원장님. 자, 너무 웃겨요. 이제 미혼 시절로 다시 돌아갔다 생각을 하고. 저는 우리 딸한테 배우자를 어떤 배우자를 할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절약왕을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통 큰 사람이 돈을 모으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습관 자체가 저렇게 되어 있으면 방향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여자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은 두 분은 이제 절약왕이 좀 낫다. 이재영 약사님도 약간 답이 거의 예상되는데. 아니요 나는 그 수입이 많은데 절약을 하는 사람도 싫고 수입이 많은데. 수입이 많은데도 돈을 안 써. 이것도 균형이 안 맞고. 그거 날 사랑하는 게 아니네,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또 돈이 없는데 막 쓰는 사람도 싫어요. 그러니까 나는 수입에 대비해서 적당히 쓰는 사람이 좋더라. 야, 그런 얘기 우리도 너 해. 밸런스 야, 그런 거 우리도 야, 둘 중에 하나 내가 게임이야. 진짜 너 지향이 봐라. 우리 남편은 진짜 짠돌이야. 세상 짠돌이야. 근데 나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거든. 내가 사겠다 안 그러면 궁금하거든? 아무것도 안 말려. 안 궁금해.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약올르지. 야 너처럼 하나만 하는 얘기하고 밸런스 게임을 왜 하냐? 자, 요거 편집해 주시고. 자,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나는 싫어 다. 남자가 그러면 지긋지긋하죠? 나는. 자, 이재영 약사님은 절약을 하든 통이 크든 남자는 다 싫다. 이렇게. 우리 양소영 변호사님. 저는 푸근한 통큰 스타일이 좋아요. 돈 계산은 내가 해주면 되지. 너 빠져나갔어. 야, 너 솔직히 말해. 야, 네가 살고 싶은 남자 말고. 야, 네 남편 쫀쫀하지? 정말 절약왕 모시고 사느라고 힘듭니다. 난 이해가 돼. 그래서 절약왕이세요, 남편분이? 네. 직업 자체가. 우리 남편은 자기 물건 내가 버리기도 못해. 야, 너 혹시 내 남편이랑 사니? 절대 못 그래가지고 버리게 하지. 공간이 우리는 따로 있어. 우리 야, 남편 그러면은 이 네 분 사인하고. 중에 거의 사실 대답을 하시는 것 중에는 통 큰 남자는 이 양소영 저. 변호사님 유일하게. 네. 얘가 원하는 원하는 남자죠. 저는
좀 낭비를 하는 남자랑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아요. 우리 만나면 맨날 밥 사주셔. 맞아. 아 그리고 얘 남편은 만나면 용돈 줘. 나는 얘 기마이도 남편 엄청 좋아요. 우리만 좋아해. 우리 너무 좋아. 아니, 근데 윤사마. 어떠냐면 이제 백화점에서 자기 티셔츠를 샀는데 그 다음 해에 가판대에 그 옷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옷이 자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사요. 그렇게 정신머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 너무 심각하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옷을. 그래서 내가 집에 가격이 가서 그러면 가판대로 왔을 땐 싸죠? 쌌죠. 그쵸.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 와가지고 그거를 다시 포장을 해서 내가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다시 포장을 해서 몰래 가져가서 내 옷으로 바꿨어요. 그래도 몰라?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샀는데 뭘 샀는지 모르고 몰라요. 뭐가 없어졌는지 네. 모르니까 네. 택배가 와도 안 뜯는 게 많고 뭐가 왔었는지를 모르네. 몰라요. 영진아, 네. 그렇게 얘가 야, 네 남편이 그렇게 자꾸 잊어버리니까 너랑 사는 거야. 이 여자가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또 잊어버리고 이 여자 잘못했는데 저 잊어버리고. 그럼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기억한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 나의 실수를 잊어주기 때문에 그가 나와 함께 사는 거거든. 이게 거기까지가 아니야.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쭉 들어보니까 뭐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한테 만약에 물어본다면 머니 트레이너 입장에서 어떤 남편이 더 낫냐라고 얘기하자면 절약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절약왕이 피곤한 면도 있긴 있죠. 근데 아까 우리 김현진 원장님이 조금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우리 자녀가 만약에 배우자를 만난다면 어떤 배우자 만나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다 일장일단이 있죠. 통 큰 남자가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절약하는 사람이 좋은 면도 있는데 중요한 건 절약하는 분은 일단 사고를 안 쳐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 바람을 안 핀다니까. 그 사고가 그 사고네.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배우자로 봤을 때는 사고를 안 친다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좀 그게 좋은 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배우자와의 돈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아까 우리 양소영 변호사님이 얘기했는데 내가 계산해 주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돈 관리라고 하는 거는 부부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양쪽이 다 돈을 벌게 됐을 때 더 특히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부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생계가 합쳐져야 되는 거잖아요. 돈이 합쳐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펑펑 쓰는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절약이 몸에 배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잘 가르쳐서 돈도 좀 쓸 수 있게끔 좀 만드는.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고쳐 쓰는 거 아니죠, 남자. 절약하는 사람들은 대신에 돈은 절약하는데 진짜 잔소리 많아. 진짜 잔소리가 많아서 야 나는 어떨 때 환청이 들려. 뭘 살려 그럴 때 남편이 환청이 막 들려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나도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밸런스 게임 한번 제안해 봅니다. 돈 관리 같이 하거나 아니면 뭐 한 명이 하거나 근데 이 돈 관리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맞아요. 누가 하는 게 좋아요? 네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일단 가장 이상적인 스타일은 완전 오픈형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모든 소득 계산 다 완전히 오픈하고 같이 하는 공동 가계부 쓰는 방식으로. 그렇죠. 이게 사실 좀 이상적인 방법이긴 한데 사실 잘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일방 오픈형이 있어요. 일방 오픈형은 그냥 서로 다 오픈되어 있는데 한쪽이 주도권을 잡고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많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 근데 이게 주도권을 잡은 사람이 굉장히 절약도 잘하고 또 경제관념이 있어서 허튼 데 돈을 안 쓴다. 그러면 그 집의 가정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오픈형도 두 가지가 완전 오픈형, 일방적인 오픈형 두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부 블라인드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부 블라인드형은 뭐냐면 둘이 돈을 버는데 월급은 서로 공개를 하는데 보너스나 또는 뭐 이렇게 상여 이런 것들은 알려고 하지 마라. 그거 괜찮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약간 오픈된 부분은 있으나 이번에 보너스 많이 받지 않았어? 그러면 알려고 하지 마. 뭐 이렇게 되는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뒷주머니다. 뒷주머니 이렇게 사는 좀 거예요. 인정해줘야죠. 근데 이런 게 일부 블라인드형이 있고 완전 블라인드형도 있습니다. 요즘 신혼부부들이 많아요. 남편 연봉 얼마야? 모르겠는데?
그건 너무 공동체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그 문제죠. 그래서 완전 블라인드형은 뭐냐면 각자 번 돈 각자 알아서 재테크하고 관리하고 공동생활비를 각출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최악은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각출하는 거? 그렇죠.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저희 집은 그렇게 살아요. 음. 왜냐면 요새 부부들 그렇게 사는 맞벌이 하는 집들 중에는 서로 경제 규모를 모르는 경우 되게 많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각자 이제 수입이 다르고 또 뭐 대신에 이제 정해져 있죠. 누구는 어떤 걸 낸다, 누군 어떤 걸 담당한다 이런 게 있어서 대신에 이제 서로 대충은 알지만 서로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돈을 이제 막 정말 잘 벌어가지고 아무 문제 없으면 모르겠는데 서로 이제 완전히 각출해서 서로 블라인드형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집을 좀 살 때 남편이 좀 돈 좀 주식 같은 것도 하고 좀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한 그쪽에서는 와이프가 적금 같은 거 좀 많이 늘지 않을까? 나중에 딱 깠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은 공동의 재무 목표를 가지고 간다고 봤을 때는 이제 이 완전 블라인드형은 좀 안 좋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관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붙잡고 흔드는 경우가 되면서 완전히 오픈이 되든지 조금 귀찮더라도 서로의 소득이라든지 움직임을 완전히 오픈하는 것이 사실은 좀 이상적이다.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 우리는 오픈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요새 이제 젊은 부부들 상담하다 보면 김 대표님 말씀처럼 그 연봉의 규모를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약간의 자존심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옛날처럼 부부가 아까 우리 뭐 합해야 된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제 공동체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약간 좀 평등을 추구한다는 이름 아래 약간 한 발씩 빼고 있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이게 일종의 자기 보호 시스템이야. 그래서 내 경제 역량 언제 서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의 숨겨진 영역을 반드시 가지고 요새는 있어. 그런 되게, 게 확실히 트렌드인 것 같아. 불안정 애착 같은 그런 걸 것 같은데 약간. 근데 이게 완전히 옛날에 부부나 한 가족이 경제 공동체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협업해가지고 하는 농경 시절의 이 협업 방식이나 노출 방식은 이제 끝난 거지. 그래서 요새는 뭐 엑셀 이용 같은 거 하잖아. 서로 간에 집안일도 이를테면 내가 아이를 씻긴다 그러면 내가 애를 데려가는 것까지는 누가, 옷을 벗기는 건 누가, 목욕은 누가, 닦이는 건 누가 이런 식으로 다 엑셀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요즘 3040들의 엑셀 이혼이 늘어나는 것 중에 그 중에는 이제 금전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 엑셀로 이게 정리를 해서 엑셀 이혼이군요. 엑셀. 그리고 엑셀레이터 밟은 것처럼 그런 빠르게 엑셀레이션이 되는 거네, 이혼이. 실제로 그러니까 애 키우면서 이렇게 엑셀을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결혼 전에 그런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 요새.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떤 책임, 요즘 또 공동육아라든지 맞벌이를 많이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긴 한데 또 너무 그렇게까지 하니까 또 듣기에는 이게 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여하튼 지금 100세 시대의 절반 정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보면은 재테크가 주식, 부동산 이런 거 말고 또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노후에 뭐 좋아지는 면이 있는 것만큼 또 우리 경제적인 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죽음, 세금, 소비.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 때문에 돈 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여러분들의 사실 미래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다 좋은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식도 부동산도 우리가 노후에 더 잘 살기 위해서 이제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재테크를 보통 우리가 세 가지의 곱이라고 하거든요.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냐? 네, 곱셈할 때 곱셈. 첫 번째가 소득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가 다 높아지면 돈이 내가 미래에 부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시간. 시간 또. 저도 시간. 시간. 아니 곱셈인데 뭐 뭐든 어때요? 그렇죠. 뭐든지 높아지면 좋은데
사실 이게 우선순위 순으로 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소득, 시간, 수익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재테크, 수익률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수익률이 가장 덜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금융상품으로 얘기하면 소득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을 원금 곱하기 기간 곱하기 수익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비트코인 얘기했지만 비트코인이 몇백 %가 올랐어.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만 원 우리 남편분이 투자했다. 그럼 별로 영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금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원금을 어떻게 올릴 거냐? 여러분 아무리 가계부를 쓰고 해도 나는 도대체 저축할 돈이 안 나온다. 투자할 돈이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익률 1% 올리는 것보다 쓸데없는 돈 안 쓰면 그게 수익률 100%야. 근데 내가 그걸 모르는 이유는 내가 마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막 미국 주식을 보고 막 미국 주식을 더 들여다보고 신경을 쓰면 수익률이 올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원금을 늘려야 된다. 그럼 원금을 늘리는 게 뭐예요? 쓸데없는 돈을 안 써야 되는 거죠. 그 쓸데없는 돈을 안 쓰는 게 뭐예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이호선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지만은 I love you 보다는 I need you를 추구하면은 그게 원금이 커지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현주 원장님 시간. 시간. 이 시간이 참 중요한 게 우리가 공무원들이 왜 인기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원금 작아요. 소득 작아요. 근데 요즘 아무리 좋은 직장을 들어가도 사실은 10년, 15년 이상 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공무원은 그냥 바로 35년 다닐 수 있고 보장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금 곱하기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수익률이 안 중요하다는 뜻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주식 관심 갖는 거 너무 좋은데 과연 내 소득에서 얼마나 적정한 원금을 확보하고 있느냐 그거부터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제 공부를 했다 그랬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내가 이거를 좀 더 빨리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서 우리가 상담 교육 우리가 교육도 해야 된다 그랬잖아. 뭐 결혼 교육, 육아 교육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제 교육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시키면 참 좋았을 걸. 이번에 우리 양소영 변호사님이 책이 나올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양소영 변호사님이 내는 책이 아이들 육아 관련된 책 아닙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50대잖아요. 그러면 50대들은 기본적으로 경제관념이 조금 있어요. 왜 있냐?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결핍이 있다는 거,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그냥 주어지진 않는구나. 이걸 배웠죠. 근데 요즘 1980년대 후반부터 태어났던 분들은 어때요? 그분들은 가난한 집이나 부잣집이나 다 해줬어. 그러니까 그분들은 결핍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경제관념이 있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자녀를 지금 키우고 계신다면 경제교육은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뭐 경제학 책을 갖다가 그거 백날 읽어봐야 소용없고 중요한 거는 아이하고 딜을 하십시오. 이 세상에 결핍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A를 선택하면 B, C는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 C를 선택하는 대가로 A, B를 버려야 된다는 거, 이걸 어려서부터 가르치게 되면 그 아이는 경제관념이 확실해진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의 책 제목대로 아이들은 아파트를 사게 될까요? 아이들이 아파트를 사게 되느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이번에 결국 당신은 아파트를 사게 된다.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일단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번 책이 사실 이게 대출 규제가 이재명 정부 나올 때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우리가 상반기부터 대한민국의 특히 서울이나 마용성, 한강벨트나 이런 강남 서초에 아파트 가격이 너무 뜨겁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요때 그거를 작년에 알고 미리 준비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대략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뜨거워지고 언제 식는지 이런 거 좀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기획을 했는데 마치 이 책이 그럼 빨리 추격 매수를 해서 아파트를 사야 되는 책이 사라는 내용의 책이냐라고 오해하시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는 언젠가는 여러분이 결국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아파트를 선택하게 돼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로드맵을 잘 짜서 장기적으로 잘 준비하셔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집이라는 거는 어차피 오랜 기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사게 될 수밖에 없는 재화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셔라라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그럼 됩니다. 오늘 방송 보고 댓글 달면은 좀 어려우시지만 책 좀 주시나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죠. 좋아요. 댓글 달겠습니다. 댓글 달고
우리 애들한테 달라고 그래야 돼. 자, 우리 셀코 TV 열렬히 시청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댓글 이벤트 댓글 달아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뭐 저희가 함께 하면서 야, 우리가 살아가며 이 돈이란 개념이 뭔가 또 특별히 나이 들어가면서 이 돈의 개념 또 돈에 대한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마치 하나의 백과사전을 보는 것처럼 저에게 굉장히 뚜렷하고 또 선명한 또 생각과 기대까지 갖게 해주셨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작은 변화를 일으킨다면 그건 다 누구 덕이다? 김경필! 경필아! 네. 이호선 교수님은 숨을 안 쉬고 얘기하시네요. 원래.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